왕도 사람이었다. 조선의 마지막 얼굴. 왕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다.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차례에 걸쳐 우리는 조선왕 조실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사림이라는 집단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왕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용포를 입고 옥좌에 앉은 권력자가 아니라 밤이면 잠 못 이루던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실록을 읽다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병환으로 조회를 보지 못하였다. 간단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그 뒤를 상상해 보십시오. 왕도 아팠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배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왕은 함부로 알아놓을 수 없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왕의 건강을 주시하고 있었으니까요.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왕이 세자의 병세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왕도 아버지였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가슴이 미어졌고 자식이 죽으면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왕이 밤늦도록 홀로 앉아 한숨을 쉬었다. 왕도 외로웠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정작 마음을 터놓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록 속에 남은 이런 순간들을 모아서 왕의 인간적인 얼굴을 복원해 보려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더 큰 질문을 던질 겁니다. 조선은 왜 500년을 버텼는가? 완벽한 나라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서로를 견제하고 기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왕좌 위의 인간들, 그들의 고민과 눈물과 희망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1부 실록 속 인간적인 왕들. 1장. 세종, 고통받던 성군. 세종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한글을 만든 성군, 문화를 꽃피운 위대한 왕, 조선의 황금기를 이끈 지도자. 모두 맞는 말입니다. 세종은 정말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종의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세종은 평생 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실록의 왕이 병환으로 라는 기록이 수없이 나옵니다. 당뇨병, 안질, 종기, 풍질. 그의 몸은 늘 어딘가 아팠습니다. 특히 눈이 나빴습니다. 세종은 책을 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했고 직접 정책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실록 세종 25년 기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왕의 눈병이 심하여 그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신하들이 휴양을 권했으나 왕은 듣지 않았다. 왕도 쉬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왕이니까요. 당뇨 증상도 심했습니다. 갈증이 심하고 종기가 자주 생기고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의원들이 온갖 치료를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세종 28년 기록입니다. 왕이 온천에 가서 요양하고자 하나 신하들이 반대하였다. 왕이 온천 치료를 가려 해도 신하들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왕이 한양을 떠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이유였죠. 결국 세종은 온천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신하들을 불러 정사를 논의했습니다. 쉬려고 간 온천에서도 쉬지 못한 겁니다. 세종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 문제였습니다. 세종의 맏아들 문종은 병약했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고 왕이 된 후에도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종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걸.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실록에는 세종이 문종의 건강을 염려하는 대목이 자주 나옵니다. 세자가 미령, 가벼운 병이 있다 하니 왕이 몹시 걱정하였다. 또한 세종은 둘째 아들 수양대군 후에 세조의 야심도 눈치채고 있었을 겁니다. 수양대군은 똑똑하고 능력 있었지만 동시에 권력욕도 강했습니다. 세종은 아들이 형제간의 다툼을 일으킬까봐 걱정했습니다. 실제로 세종이 죽고 문종이 죽은 후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이 됩니다. 세종이 살아있을 때 이미 예견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종에게는 또 하나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소헌왕 후의 죽음입니다. 세종 18년 왕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종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 날 식음을 전폐하였다. 신하들이 걱정해서 여러 번 권했지만 세종은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왕도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한 남편이었습니다. 이런 세종의 모습은 역사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만든 위대한 왕만 기억하지 밤마다 눈병으로 고생하던 환자, 아들 걱정에 잠 못 이루던 아버지, 아내를 잃고 통곡하던 남편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세종입니다. 위대했지만 동시에 고통받았던, 성군이었지만 동시에 연약한 인간이었던 그런 세종 말입니다. 2장. 영조, 불안에 떨던 52년. 영조는 조선에서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왕입니다. 52년입니다. 거의 반세기 동안 왕좌를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왕위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능력이 뛰어나서?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록을 읽어보면 다른 이유가 보입니다. 영조는 평생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의 불안은 출생의 비밀에서 시작됩니다.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 씨는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신분이 낮았죠. 이것이 영조의 평생 콤플렉스가 되었습니다. 노론 벽파는 끊임없이 영조의 정통성을 흔들었습니다. 천한 무술이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영조는 이것을 극복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탕평책을 펼쳐 당파를 넘어서려 했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많이 시행했으며 유교적 도덕을 철저히 지키려 했습니다. 나는 정통한 왕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 한 겁니다. 하지만 영조의 가장 큰 비극은 아들 사도세자와의 관계였습니다. 실록을 읽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영조와 사도세자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조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자신에게도 엄격했고 세자에게도 엄격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기대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공부도 뛰어나지 않았고 성격도 불안정했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자주 꾸짖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장면이 반복됩니다. 왕이 세자를 불러 꾸짖었다. 왕이 세자의 행동을 책망하였다. 세자는 점점 위축되었고 정신적으로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끝내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영조 38년 1762년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였습니다. 실록은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세자를 패하여 서인으로 삼고 뒤주에 가두었다. 8일 만에 세자가 죽었다. 하지만 그 뒤에 영조를 보십시오. 영조는 평생 이 일을 후회했습니다. 손자 정조사도세자의 아들을 보면 눈물을 흘렸고 혼자 있을 때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록 영조 50년 기록입니다. 왕이 밤에 홀로 앉아 세자를 그리워하며 울었다고 한다. 왕도 후회했습니다. 왕도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영조는 83세까지 살았습니다. 조선 왕 중 가장 장수했죠. 하지만 그의 노년은 외로웠습니다. 아들을 죽인 죄책감,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음모, 신하들과의 끝없는 갈등. 실록을 보면 늙은 영조의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왕의 나이 80이 넘었으나 여전히 정사를 돌보았다. 하지만 가끔 기억이 흐려지고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 치매 증상이었을 겁니다. 영조는 마지막까지 왕좌를 지켰지만 그것이 행복이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왕좌는 권력이었지만 동시에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3장. 정조, 외로운 개혁가. 정조는 조선 후기의 개혁군주였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하고 장육령을 만들고 수원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고 학문을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삶은 외로웠습니다. 그는 11살에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것을.
정조는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습니다. 동시에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를 죽인 노론 벽파는 정조도 제거하려 했습니다. 여러 번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정조는 늘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실록을 보면 정조가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신하들과 토론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잠을 못 잤기 때문입니다. 편히 잠들 수 없었던 겁니다. 정조 14년 기록입니다. 왕이 밤중까지 홍문관 신하들과 학문을 논하였다. 신하들이 휴식을 권했으나 왕은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잠이 오지 않는 왕.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정조에게는 또 다른 슬픔이 있었습니다. 후사 문제였습니다. 정조의 첫째 아들은 일찍 죽었습니다. 세자로 책봉되었던 문효세자는 겨우 5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세자의 죽음을 슬퍼하여 여러 날 조회를 보지 못하였다. 밤마다 통곡 소리가 들렸다. 왕도 아버지였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 앞에서 왕도 평범한 아버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정조는 둘째 아들을 얻었습니다. 훗날의 순조입니다. 하지만 정조는 그 아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조는 49세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문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독살설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했을 때 순조는 겨우 11살이었습니다. 섭정은 정순왕 후영주의 계비가 했고 곧 노론 벽파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정조가 평생 막으려 했던 일이 그의 죽음과 함께 일어난 겁니다. 정조의 개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만약 정조가 더 오래 살았다면, 만약 그의 개혁이 계속되었다면 조선의 운명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정조는 외롭게 싸웠고 외롭게 죽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화성과 규장각, 그리고 실록 속에 남은 개혁의 꿈이었습니다. 4장. 선조, 도망친 왕의 슬픔. 선조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왕 중 하나입니다. 임진왜란 때 한양을 버리고 도망갔고 이순신을 믿지 못했으며 명나라 장수들 눈치만 봤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실록도 선조를 후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선조는 중종의 손자로 원래 왕위 계승 서열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명종이 아들 없이 죽자 뜻밖의 왕이 되었죠. 즉위 초부터 정통성 문제로 시달렸습니다. 반개 혈통, 적통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조는 이것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더 신하들의 말을 들으려 했고 살인파를 우대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선조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을 보면 신하들이 선조에게 하는 말들이 때로 무례할 정도입니다. 전하는 학문이 부족하십니다. 전하의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선조는 참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정통성이 약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왜군이 부산에 상륙한 지 불과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었습니다. 선조는 도망갔습니다. 비겁해 보입니다. 하지만 선조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왕이 죽으면 나라가 끝입니다. 왕이 살아있어야 나라가 존속합니다. 선조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명나라의 구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의병을 조직할 수 있고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피란길에 백성들이 선조에게 돌을 던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왕이 우리를 버렸다. 선조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전쟁 중 선조의 또 다른 고민은 세자 문제였습니다. 광해군은 선조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서자였죠. 하지만 전쟁 중에 분조를 이끌며 활약했습니다. 백성들은 광해군을 지지했습니다. 선조는 복잡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아들이 잘하는 것은 기쁘지만 동시에 자신의 무능이 드러나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선조에게는 정비 임목왕후가 낳은 영창대군이 있었습니다. 적자였죠. 선조는
영창대군을 세자로 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광해군이 먼저입니다. 적서의 구별보다 장유의 차례가 먼저입니다. 선조는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선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전쟁으로 나라를 잃었다는 죄책감, 백성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슬픔, 원하는 아들을 세자로 삼지 못한 한. 실록은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왕이 승하였다. 재위 41년이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선조의 복잡한 삶이 있었습니다. 5장 왕들의 질병 보고서. 실록을 읽다 보면 왕들의 건강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조선의 왕들은 대부분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스트레스였습니다. 왕이라는 자리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죠. 신하들의 비판, 당파 싸움, 외교 문제, 자연재해, 백성들의 불만, 모든 것이 왕의 어깨에 올라갔습니다. 둘째, 근친혼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은 좁은 범위 내에서 혼인했습니다. 양반 가문, 그것도 몇몇 명문가 사이에서만 왕비를 택했죠. 이것이 유전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허약체질, 불임, 정신질환. 셋째,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왕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조회를 보고, 낮에는 정사를 돌보고, 저녁에는 경연에 참석했습니다. 운동이 부족했고 햇빛을 쬐지 못했으며 스트레스로 과식하거나 반대로 식욕을 잃었습니다. 실록에 나오는 왕들의 질병을 보겠습니다. 세종 당뇨병, 안질, 종기, 풍질. 성종 종기, 두통. 연산군 정신질환 의심. 중종 종기로 고생하다 사망. 선조 만성 소화불량, 불면증. 인조 풍질, 노년의 치매 증상. 효종 종기 치료 중 급사. 현종 허약 체질, 자주 병환. 숙종 두통, 소화불량. 경종 극심한 허약 체질, 재위 4년 만에 사망. 영조 비교적 건강했으나 노년의 치매 증상. 정조 종기, 의문의 급사. 순조 허약 체질. 헌종 극도로 허약, 23세에 사망. 철종 알코올 의존 의심.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왕들이 더 허약해집니다. 특히 순조 이후 왕들은 대부분 젊은 나이에 죽거나 병약했습니다. 왕실의 유전적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실록에는 의원들이 왕을 치료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침을 놓고 약을 다리고 뜸을 뜨고. 하지만 대부분 효과가 없었습니다. 왕의 병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으니까요. 6장 왕과 세자, 끝없는 비극. 조선의 왕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세자 문제였습니다.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들이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것도 정비에게서. 그런데 유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태어나도 어려서 죽는 경우가 많았죠. 겨우 아들이 자라도 문제였습니다. 건강해야 했고 똑똑해야 했고 성품이 좋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과의 관계가 좋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실록에 나오는 비극적인 세자들을 보겠습니다. 단종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가 숙부에게 폐위당하고 죽임을 당함. 사도세자, 아버지 영조에게 뒤주에 갇혀 죽음. 무뇨세자, 정조의 아들 5살의 요절. 효명세자, 순조의 아들 대리청정을 하다가 22세에 급사.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었을까요? 왕과 세자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세자는 왕이 되기를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 자체로 왕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빨리 왕이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 왕은 세자를 의심했고 세자는 왕의 눈치를 봤습니다. 특히 왕이 오래 살면 세자는 중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세자였습니다. 영조 시대의 사도세자가 그랬습니다. 2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대리청정을 했지만 실권은 없었습니다. 좌절감, 무력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사도세자를 망가뜨렸습니다. 왕들도 괴로웠습니다.
세종은 아들 문종이 병약한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삼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영창대군을 원했습니다. 숙종은 아들 경종이 허약하고 후사가 없자 결국 연인군 영조를 후계자로 정했습니다. 정조는 아들 문효세자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왕위 계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사적이고 고통스러운 가족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제2부 조선은 왜 500년을 버텼는가? 7장. 완벽하지 않았기에 지속된 나라. 이제 우리는 더 큰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조선은 왜 500년을 버텼는가? 지난 두 권에 걸쳐 우리는 조선의 여러 모습을 봤습니다. 실록이 승자의 기록이었다는 것, 살림이 도덕의 이름으로 권력을 잡았다는 것, 붕당 정치가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은 왕들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상합니다. 불완전한 기록, 권력 투쟁, 당파 싸움, 허약한 왕들. 이런 나라가 어떻게 500년을 버텼을까요? 답은 역설적입니다.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완벽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완벽한 제도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회복력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고치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 조선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초토화되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병자호란으로 굴욕을 당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당쟁으로 수많은 인재가 죽었지만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왕이 무능해도 왕이 폭군이어도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권력이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만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정부, 육조, 언론 3사, 경연, 사헌부, 사관원, 여러 기관이 권력을 나눠 가졌습니다.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쪽이 버텼습니다. 왕이 실정을 해도 신하들이 견제했고 신하들이 독주하면 왕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둘째, 지방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이 혼란해도 지방은 나름대로 작동했습니다. 향촌의 양반들이 자치를 했고 서원이 교육을 담당했으며 향약이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중앙정부가 무너져도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셋째, 기록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이 기록들이 교훈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실수가 있었다.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 실록이 바로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넷째, 유교적 가치가 사회를 묶었기 때문입니다. 효, 충, 예, 의 이런 가치들이 공유되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가치는 공유했습니다. 왕도, 양반도, 평민도 같은 가치를 믿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통합을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백성들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백성들은 고통을 견뎠습니다. 전쟁이 와도 기근이 와도 무거운 세금에도 견뎠습니다. 물론 이것이 미덕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억압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백성들이 버텨줬기에 나라가 유지되었습니다. 8장. 기록을 믿고 남긴 문명. 조선의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요? 저는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 등록. 조선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에 집착했을까요? 첫째,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록이 남으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모두 기록에 남습니다. 왕도 신하도 사관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기록해두면 후대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실록을 읽지 못했지만 역대 왕들의 사례는 배웠습니다. 어느 왕이 이런 정책을 펼쳤는데 실패했다. 저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축적되었습니다. 셋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반정 세력은 기록을 중시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전 왕이 얼마나 나빴는지 기록해야 했습니다. 연산군 실록, 광해군 일기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록의 왜곡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록은 남았습니다. 넷째, 문명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자신들이 문명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야만인들과 다르다. 우리는 기록하는 민족이다. 실제로 조선의 기록 문화는 세계적으로 뛰어났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유럽도 조선만큼 철저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조선시대를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9장. 권력을 불신한 시스템. 조선의 또 다른 특징은 권력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조선은 권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력도, 신하의 권력도, 어느 한쪽의 권력도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견제했습니다. 왕을 견제하는 장치들을 보십시오. 경연 신하들이 왕을 가르치고 토론하는 자리, 언론 3사 왕을 비판하고 간언하는 기관, 사관 왕의 모든 행동을 기록, 대간 왕의 명령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이 모든 것이 왕을 견제하는 장치였습니다. 신하들도 견제받았습니다. 탄핵 잘못한 신하를 탄핵하는 제도, 서경 인사에 대해 대간이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 의금부 고위 관료의 범죄를 조사, 3사 서로를 견제하는 세 기관, 어느 한 신하도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때로는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뭘 하나 하려고 해도 견제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선을 지킨 힘이었습니다. 독재가 나오지 않았고 권력의 폭주가 막혔으며 극단적 실정이 제한되었습니다. 10장. 일제 식민사학의 마지막 잔재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조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강단 사학계 일부에는 여전히 일제 식민사학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왜곡 1. 조선은 당쟁으로 망했다. 일제가 만든 대표적 프레임입니다. 조선이 무능하고 내부 싸움만 하다가 망했다는 이미지를 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보십시오. 조선은 당쟁으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망했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쳐 일본이 강제로 병합한 겁니다. 당쟁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멸망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왜곡 2. 조선은 정체된 사회였다. 일제는 조선은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를 보십시오. 농업기술이 발전했고 이양법, 상업이 활성화되었으며 사상의 성장,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도 나타났습니다. 박지원, 박제가 정약용, 문화도 꽃피었습니다. 진경산수화, 풍속화, 판소리, 한글 소설. 이것을 정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선이 서구식 근대화에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체 때문이 아니라 외세의 압박과 내부 개혁의 좌절 때문이었습니다. 왜곡 3. 조선은 사대주의 국가였다. 일제는 조선은 주체성이 없고 중국에 굴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대중국 정책을 보십시오. 형식적으로는 사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주적이었습니다. 조공을 바쳤지만 그 대가로 안보를 보장받았고 무역 이익을 얻었습니다. 중국 황제의 책봉을 받았지만 내정은 완전히 독립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굴종이 아니라 현실주의 외교였습니다. 왜곡 사양반은 무능하고 게으른 특권층이었다. 일제는 조선의 지배층을 폄하했습니다. 물론 부패한 양반들도 있었습니다. 특권을 누리고 백성을 착취한 이들도 있었죠. 하지만 모든 양반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학문에 매진한 선비들, 의병을 일으킨 양반들, 백성을 위해 헌신한 관료들도 많았습니다. 일제는 조선의 지배층을 무능하게 그려서 일본이 통치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를 만들려 했습니다. 왜곡 오한사구는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 이것은 고대사 부분이지만 조선 인식과도 연결됩니다. 일제는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한반도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향권이었다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한사군의 위치에 대해 다른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제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주류 사학계도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식민사학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고 조선을 재평가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과서나 대중역사서에는 일제의 프레임이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조선을 무조건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왜곡된 시선으로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장점과 단점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1장. 조선이 우리에게 남긴 것.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선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첫째, 기록의 전통입니다. 조선왕 조실록을 비롯한 수많은 기록들. 이것은 단순한 옛 문서가 아닙니다. 기록하는 문화, 책임지는 문화의 유산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IT 강국이 된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 기록 문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둘째, 견제와 균형의 정신입니다. 권력을 불신하고 끊임없이 견제하고 균형을 추구하는 전통. 이것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 중 하나입니다. 셋째, 교육과 학문을 중시하는 전통입니다. 조선은 교육을 중시했습니다. 과거제가 있었고 서원이 있었고 학문이 존중받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높은 교육열도 이런 전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넷째, 공동체 의식입니다. 향약, 개, 두레. 조선에는 다양한 공동체 조직이 있었습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강한 사회적 유대를 만듭니다. 다섯째, 회복력입니다. 전쟁으로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고 재난이 와도 다시 시작하는 힘. 조선 백성들이 보여준 이 회복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이 완벽한 모델은 아닙니다. 신분차별, 성차별, 지나친 명불론, 변화에 대한 저항, 이런 부정적 유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긍정적 유산을 계승하고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제3부 조선의 마지막 순간들. 12장. 고종, 시대를 잃은 왕. 고종은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대한제국의 황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 왕조의 마지막 군주였습니다. 고종의 삶은 비극이었습니다. 12살의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섭정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명성황후와 대원군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개화와 수구 사이에서 고민했고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나라를 잃었습니다. 고종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무능한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자였을까요? 실록? 아니, 고종 때는 이미 실록이 제대로 편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종실록이라는 이름의 기록이 있지만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 주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왜곡이 심합니다. 고종을 최대한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왕으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료들을 보면 고종의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고종은 나름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갑신정 개혁을 지원했고 실패했지만 갑오 개혁을 추진했으며 광무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전차를 도입하고 전기를 들여오고 우편 제도를 만들고 근대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가 되어 자주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 일본의 불법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려 했습니다. 물론 실패했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종의 비극은 개인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시대가 그를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청나라와 일본, 러시아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각축을 벌였고 고종은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이 승리했고 조선은 병합되었습니다. 고종은 1919년 1월 6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살설이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고종의 죽음이 3.1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은 그렇게 갔습니다. 13장 1910년 조선이 사라진 날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조선은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518년의 역사가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기록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궁궐은 조용했고 백성들은 망연자실했으며 일부 지식인들은 자결했습니다. 매천 황현은 절명시를 남기고 자결했습니다. 새도 짐승도 슬피 우는데 사나는 옛모습 그대로인데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앉아 역사를 돌이켜보니 눈물만 흐르네. 조선이 왜 망했을까요? 일제는 조선이 무능해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조선은 제국주의 시대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청을 이기고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면서 한반도는 일본의 세력권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이 아무리 개혁을 해도 아무리 외교를 잘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조선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변화에 늦었고 내부 갈등이 심했으며 군사력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멸망은 조선만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14장 실록이 끝난 후 조선왕 조실록은 철종 때까지만 제대로 편찬되었습니다. 고종과 순종의 실록은 일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실록의 전통이 끊긴 겁니다. 472년간 이어지던 기록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록의 정신은 살아남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사람들은 기록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일기를 썼고 신문은 사건을 보도했으며 역사학자들은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는 다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회의록, 정부 문서, 언론 보도, 개인 블로그. 형식은 다르지만 기록하는 문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의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에필로그 기록하는 사회의 힘. 여러분, 3권에 걸친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선왕 조실록을 통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실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림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왕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사랑하고 후회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이 왜 500년을 버텼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저는 3가지 메시지를 듣습니다. 첫째, 기록하라. 조선은 기록하는 나라였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 책임을 만들었고 교훈을 남겼으며 역사를 보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록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고발하고 좋은 것은 칭찬하고 사실은 있는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기록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역사를 배울 수 있으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권력을 견제하라. 조선은 권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왕도 견제받았고 신하도 견제받았으며 어느 한쪽도 절대 권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을 지킨 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권력도 경제 권력도 언론 권력도 견제받아야 합니다. 삼권 분립, 언론의 자유, 시민사회의 감시. 이 모든 것이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입니다. 완벽한 권력은 없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셋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라. 조선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지기도 했고 당쟁으로 혼란스럽기도 했으며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실록에는 왕의 실수도 신하의 잘못도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조선의 강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는 숨길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배워야 합니다. 잘못을 덮으려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솔직하게 드러내고 고치는 것이 발전의 길입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과 권력, 도덕과 현실, 이상과 타협에 대한 장대한 기록입니다.
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써내려간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왕도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신하들도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의롭게, 때로는 위선적으로 자신들이 믿는 바를 위해 싸웠습니다. 백성들도 사람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고 전쟁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으며 끝까지 이 땅을 지켰습니다. 조선은 망했지만 조선이 남긴 것은 살아있습니다. 기록의 정신, 견제의 문화, 교육의 전통, 공동체 의식, 회복력, 이 모든 것이 오늘의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후예입니다. 조선의 장점은 계승하고 단점은 극복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500년 후에 오늘을 돌아볼 때 그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고민을 했구나, 이렇게 극복했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조선왕 조실록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조선의 왕들처럼 우리도 고민하고 번뇌하는 밤을 보냅니다. 하지만 아침은 옵니다. 조선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서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역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이 역사도 언젠가 기록이 될 것입니다. 후손들이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21세기 초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어떤 기록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조선왕 조실록을 읽으며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도 책임감 있게, 정직하게, 용기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조선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선왕 조실록의 여정은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역사는 계속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왕도 사람이었고 우리도 사람입니다. 실수하고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그것이 조선이었고 그것이 우리입니다. 감사합니다.